이 체해순환과 관련한 이상 증상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원래 다 대부분들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대부분들은 다 할 줄 아는데, 실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되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실제 나도 잘 거의 없는 일이다 보니까 당황해서 순간 당황을 하지만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쭉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좀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순환 요런 순서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처음에 우리가 차트 리뷰를 하잖아요. 환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환자를 파악을 해서 이 환자가 그 동영상에도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차트 리뷰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서 환자가 뭐 체액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 심폐기는 체액량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체액량뿐만 아니라 질병에 따라서 그 다이아그노시스에 따라서 그 수술하는 그 절차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캐뉼레이션 자체도 좀 틀려지는 거고, 그러면 그 준비하는 단계도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우리가 차트 리뷰도 그렇지만 이제 CPB 서킷을 셋업할 때도 차트 리뷰에 대해서 나온 그 환자의 진단을 통해서 CPB 서킷도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CPB 서킷이 그 만약 뭐 몸무게만을 따져도 CPB 서킷이 뭐 페디아트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덜트로 할 것이냐 뭐 아니면 차일드로 할 것이냐 이런 걸로 나눠지듯이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뭐 하나가 안 중요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심폐기에서는. 다들 알다시피 심폐기에서 아, 오늘은 뭐 별일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오늘도 그런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하고 왔는데 안 생길 것 같은 일이 생겨서 정말 그 뭐야 그 센트리퓨갈 펌프를 셋업을 해놓고 이제 그 프라이밍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익스트라 모터가 그 바이오 펌프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애먹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 롤러로 다시 설치해서 이 다시 오늘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영상도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밍 프로시저 같은 경우도 프라이밍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회로 내에 공기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플러싱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하듯이. 근데 프라이밍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공기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어디에 문제가 없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밍 끝나고 이제 이 캐놀레이션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테믹하게 이 헤파린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 헤파린 주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캐뉼레이션도 이 정말 이것도 그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어저께는 그 뛰는 사람 있을 텐데 갑자기 수술하다가 캐놀라가 빠져가지고 어센딩 에어부터 캐놀라가 참 경험해보기 힘든 경험을 또 해가지고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게 나도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몸에 배고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리저버가 한 1000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타가 쏙 빠지니까 갑자기 볼륨이 그 엘리베이터 막 급하강하듯이 쭉 내려가요, 정말. 오오, 나는 이제 오오 왜 이래 이러고 있는데 한 300 정도에서 이제 펌프를 껐어요. 클램프하고 A라인을. 이제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이 바이패스 온 같은 경우도 이제 온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좀 가지고, 이게 글씨가 써지나? 써지네. 이런 순서를 좀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다 할지, 이게 어디까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뭐 해서 힘들어서 끊으면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요거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그 차트 리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술, 이 케이스의 유형에 따라서 이 심폐기 준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알겠지만 크게 따지면 소아냐 어른이냐에 따라서도 이 몸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몸무게와 키를 가지고 카디악 아웃풋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이 카디악 아웃풋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캐놀라라던가 그 회로를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절차, 이런 준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 진행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차트 리뷰를 정확하게 하고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차트 리뷰한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뭐 환자의 랩만 쳐다보거나 랩 쳐다보고 헤마토크리트가 얼마인지, 그것도 중요하죠. 헤모글로빈이 얼마인지만 보고 들어가고 환자 파악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냥 어른이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 30몇 킬로 되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어른인데 키도 작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어덜트 팩을 써가지고,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많이 낮으니까 환자가 키 몸무게가 적으니까. 근데 굳이 프라이밍 볼륨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굳이 어덜트 팩을 사용을 해서 너무 많은 또 프라이밍을 사용하게 되면 또 뭐 수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환자의 상태에 따른 준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크기라던가 보면 이렇게 이전 수술 이력이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뭐 뭐 이번 수술이 뭐 리두 트리두라 그러면 분명히 좀 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술을 일반적으로 스터너를 열어서 다 박리를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캐놀레이션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피무랄로 이용해서 캐놀레이션을 해서 펌프를 가동을 해서 심장을 디컴프레션 시켜서 뭐 좀 찢어지더라도, 뭐 찢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이쪽 RA랑 RB 쪽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 환자의 신체 상태가 어떤지도 봐야 돼요. 이제 뭐 이 보면 이제 신경학적 뭐 결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동맥의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 이게 칼시피케이션 심한 사람도 경동맥도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세레브랄 퍼퓨전이, 우리가 체순환하면서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를 항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들어가면 계속 어느 쪽이 낮고 어느 쪽이 높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걸 모르고 환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이상하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수술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혈액에 대한 장애가 뭐 없는지, 뭐 플레틀리트가 낮다던가 여러 가지 블러드 디스오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고, 또 중요한 건 폐 기능이 어떤지. 오늘 같은 그 어저께 이제 광남성심병원 같은 환자가, 제가 이제 아무것도 환자를 잘 모르고 뭐 인덕션하고 이제 라인 잡아놓은 것만 보고 봤는데, 이 풀마트의 프레셔가 한 노란색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80, 9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스톨릭이. 그래서 난 저걸 피무랄로 라디알 아테리하고 피무랄을 잡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강신혁 선생한테 야, 가서 물어봐라, 저 노란색 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풀마테리 프레셔가 MR이 너무 심해가지고 풀마테리 프레셔가 막 70, 80씩 나오는 거예요, 시스톨릭이. 환자가 그 그날도 알다시피 이대마가 심하고 MR이 너무 심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환자들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지면, 이게 그, 그, 뭐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면서 이 몸이 부종을 일으켜요.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 콩팥으로 혈액을 제일 먼저 그쪽으로 필터링 되는 혈액을 잘 안 보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왜냐면 혈관 안에 볼륨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폐 기능이라던가 물론 풀마 아테리 프레셔가 높으면 당연히 폐 기능도, 폐 우열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폐 기능 자체도. 수술 끝나고 나서도 물론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적응하는, 나가서도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환자도. 그러니까 이게 뭐 PA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심폐기는 더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환자한테 볼륨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심폐기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줘야지 수술이 끝나고 나더라도 환자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체외순환만 한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뭐 알러지 등 뭐 혈액 관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에 대한 차트를 꼭 리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디 적어서 들어가거나 저는 보통 이제 그 차트 적는데 차트 적는 칸이 좀 적어서 좀 이렇게 칸이 좀 작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적어 놓고 하다가 좀 까먹을 수 있는 거나 그러면 좀 프린트해서 그냥 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나는 건 좀 찾아보고 체외순환 하면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4번분 헤마토크리트 중요하죠. 이거 왜냐면 심폐기에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프라이밍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히모다일루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헤마토크리트를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또 장점도 단점도 히모다일루션이 단점이에요. 일단은 그게 단점이에요. 왜냐면 헤모글로빈을 떨어뜨려서 산소 전달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냐 조직에. 근데 그거에 또 장점은 또 뭐냐면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 이 어떻게 조직에 그런 플로우가 잘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 페리페럴 퍼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페리페럴 퍼퓨전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이 헤모다일루션을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도 알고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계산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뭐 이 헤마토크리트는 그런 의미로 중요합니다. 플레이트리트 카운트도 중요하죠. 처음에 플레이트리트 카운트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으로 이 체외순환 하면서 이 혈액 손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플레이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 체외순환 회로를 딱 스타트하는 순간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감소한다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래서 회로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코팅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저희가 심폐기 하면서 뭘 하냐면 알부민을 넣어가지고 그 순환을 시키잖아요. 알부민 넣어서 그 알부민 코팅을 해줘서 알부민이 그 회로 안에 이 코팅이 되면서 이 플레이틀리트들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부민 코팅을 시행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는 그렇게 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외국에도. 알부민 코팅을 한다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는 있긴 한데, 이제 정확한 효과는 있겠죠, 있는데, 이 수술하고 나가서 플레이틀리트 검사를 해보면, 실제 거의 한 40%까지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뭐, 며칠, 24시간 이내에 다시 뭐 회복한다, 이런 다시 회복을 하니까, 이실적으로 근데 플레이틀리트 카운트가 저하가 되면 이제 이제 출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술할 때 가장 많이 주는 게 그 오래 수술하거나 이러면 뭐 RBC도 당연히 주겠지만 뭐 FOP라던가 그다음에 플레이틀리트 주잖아요. PC도 주고. 근데 이런 거는 이 혈액 응고 관련돼서는 우리 저 박민경 선생님이 발표를 되게 잘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거 나중에 그거를 여기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그거 보면 되게 나도 그거 보면서 도움 많이 됐거든요. 그거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박민호 선생님도 여기서 한번 그렇게 발표를 할 거고, 뭐 피브리노젠이라던가, 이런 게 다 이제 혈액 응고 뭐 이런 거 관련돼 있습니다. 뭐 서럼 크레아틴, 혈청 크레아티닌 같은 경우. 크레아티닌도 이게, 이 크레아티닌이 뭐 다 알지만, 키드니의 그 펑션이 저하됐을 때 크레아틴이 상승되고, 비유엔도 상승되지만, 근데 이 크레아티닌이 또 계속 저번에도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크레아티닌이 근육에 따라서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이 많은 사람은 좀 높을 수 있어요. 어퍼 레벨에서 정상인 사람들인데 만약에 되게 그 몸이 되게 작고 여성분들 같이 근데 똑같은 그 크레아티닌 수치가 1.2라도 이 건장한 남성 같은 경우는 정상인데 이 되게 마르고 작은 여성분들은 비정상일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경험도 몇 번 했었는데 여성분이고 되게 마르고 그런데 한 1.2, 1.3 정도 되는
그 환자분 와서 수술하는데 펌프를 돌리는데 이게 오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부민도 마찬가지죠. 알부민이 수치가 떨어지면 이 알부민은 혈관 안에 있거든요. 혈관 안에만 존재하는 그, 그 삼투압을 형성을 시켜요. 무슨 삼투압이냐면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민경인 것 같은데? 아니, 저요? 아니. 심은한데 얘 못 들어오나 봐. 그, 이, 이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혈관 우리가 그 구획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세포막을 기준으로. 우리 몸에는 세포막과 혈관막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물질의 교환을 통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이 혈관 안에 이렇게 이게 혈관이면 이 페이스가 이게 조직이고 그러면 이 혈관 안에 이쪽이 간질구획인데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요. 알부민은 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 벽이 있으면 이걸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일 이동이 쉬운 건, 시프팅이 잘 되는 건 수분인데, 그러니까 물의 이동에 의해서 이 혈관 안이나 이렇게 이 물이 빠져나가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종이라고 불러요, 부종. 그래서 이 혈장 교질 삼투압을 형성하는 알부민이 수치가 저하되면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생겨요, 환자가.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어떻게 뭐 체혈순환을 과정 통해서 이거를 알부민을 더 주입을 해서 올려주던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계속 있었던 부종이 더 쌓이기 때문에 이게 환자한테는 결국에는 전체 올간의 부종이면 그 올간 자체가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 레벨도 중요하죠. 뭐 일렉트로라이트, 뭐 포타시움, 소디움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가장 물을 많이 잡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혈관 안에서? 우리 세포 외액에서? 소듐이요, 소듐? 그 세포 외와 세포 내에 포타슘이, 양이온은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틀려요, 종류가. 세포 내는 포타슘이 주 양이온이고, 세포 외는 소듐이 주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 외에게 만약에 소듐 양이 줄어들게 되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혈장에 소듐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부종이 생기겠죠. 이제 더 문제는 이 머리에서의 부종이 문제예요. 스웰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막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 또 발표할 게 있을 텐데. 그래서 부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듐이 정상적으로 물론 이제 하이퍼나트리미아도 위험해요. 왜냐면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 수분을 너무 빨아오니까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40ml 이큐발런트 세포 내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렉트로라이트 레벨이라든 포타슘도 중요하죠. 포타슘도 만약에 세포 내에 존재하는 양이온인데 세포 외 쪽에 포타슘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뭐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블러드 카디플레지아 주는 가장 심장을 프로텍션 시키기 위해서 주는 용액이 카디플레지아 가장 주 용액이 포타슘인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엔티스롬빈 레벨 3 레벨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혈액 응고가 엔티스롬빈 3가 레벨이 부족하게 되면 이 활성화 응고 시간이 잘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헤파린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잘.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수술실에 들어와서 정말 스터넌까지 열고 했는데도 세종에서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소아 환자였는지 엔티스롬빈 3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다시 나갔다가 며칠 뒤에 엔티스롬빈 3도 주사로 맞고 그다음에 뭐 FFP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수술을 다시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이 저온 응집소가 있는 환자들도 이거 되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종종 세종에는 좀 있어요.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카디오플레자 같은 경우도 주의 깊게 체온을 낮출 수가 없어요.
이 저온 응집소가 있는 콜드 어귤리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도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결국에는 이런 모든 랩 리절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그냥 보고 눈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차트 리뷰는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 랩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는, 이 정상적이지 않은 랩을 이 펌프의 셋업 및 프라이밍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이거를 뭐 펌프의 혈액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펌프를 돌려봐야지 아는 게 아니에요. 다들 계속 하도 몇 년 동안 지겹게 들어서 알겠지만,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서 아 펌프를 써야 되겠 아 펌프의 혈액을 애들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거를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서 그 필요 없으면은 굳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필요하면 미리 준비를 해서 할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계산이 없이 체외순환을 시작한 다음에 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해보면 그걸 어느 정도 그 키 몸무게 알고 그 환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을 알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보면.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알부민을 뭐 더 추가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보통 두 개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두 개까지가 보험이라고 그래서 두 개까지는 하는데, 이거를 정말 더 너무 낮아서 알부민을 추가로 더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야 될 거고, 어떤 약물에 알러지가 있는지도, 이거는 요즘 그 병원에 그 EMR에 들어가면 이 알러지 같은 거 다 뜨잖아요. 이제 다 그 환자 그 주의해가지고 다 뜰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보고, 그 해박적으로 이상이 인해서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건이 없는지, 이런 것들. 이건 뭐 저희 병원에서 덱스트로카디아 환자들 받는 집을 저도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봤는데, 이게 좌우가 뒤바뀌어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1시간 걸리는 수술이면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캐놀레이션도 저쪽에서 돼야 되고, 완전히 수술도 반대에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서전도 막 되게 헷갈려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별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근데 해박적 이상이 있다 그러면, 특히 이거는 소화에서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화는 워낙에 기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캐놀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워낙 막 에올타도 되게 작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해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소화 같은 경우는 이 서전한테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이거는 캐놀레이션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 해박적 이상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환자들이 이제 뭐 헤모필트레이션이 필요할 거냐 안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이 헤모필터를 거의 루틴으로 항상 뭐 케이스마다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이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하는 병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설치를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을 하고, 그런 병원에서는 그것도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랩 데이터를 가지고 이 혈류량과 이 혈액 또 캐놀라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계산이 다 필요하죠. 계산들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죠? 일단 BSA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BSA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다 뭐 그냥 다 공식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만 두드려도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또 찾아봐야 되고, 찾아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키 몸무게 넣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캐놀라의 크기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캐놀라의 뭐 환자 몸무게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알겠지만 키하고 몸무게와 BSA를 구해서, BSA에다가 카디악 인덱스를 곱해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 플로우를 뭐 카디악 인덱스 2.4로 잡았다. 그럼 예를 들어 2.4의 플로우가 5000이다. 그러면 그걸 맥시멈 플로우라고 가정을 하고, 2.4가, 그러면 그 5000에 대한 5000을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 캐놀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무게만 가지고 이 환자는 어른이니까 뭐 이거 써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캐놀라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종류별로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10프렌치부터 시작해서 뭐 8프렌치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 에올타 같은 경우는 뭐 24프렌치까지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비너스 캐놀라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비너스 캐놀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캐놀라 관련돼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환자는 뭐 30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이 환자 플로우를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럼 한 18프렌치 정도 써도 되거든요. 30킬로 환자 정도면. 왜냐면 플로우 자체가 뭐 그런 캐놀라 충분하니까. 하지만 이 환자는 뭐, 뭐 하이퍼퓨전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섰다 그러면 18프렌치가 아닌 그 단계 이상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사전 계산이 다 필요하고, 헤마토크리트 저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헤마토크리트 같은 거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펌프를 돌리면, 펌프에 앉아서 셋업하고 앉아 있으면 정말 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감으로, 느낌으로. 저 환자가 그 드레인 관련돼도 돼서도 옛날부터 그 손팩이 배울 때부터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위에서 서전이 드레인 잘 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했어요, 옛날에. 이게 드레인이 잘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이론적인 거나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 드레인 리저버에 볼륨이 많으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것도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 사전 계산들을 좀 하고 들어가서. 근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 내가 계산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틀렸어도 계산이, 그러면 내가 환자 체액량을 좀 잘못 계산했나 보다, 이게 바로 나오는데,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걸 아예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환자의 심장이 뭐 어른인데 작을 수도 있고, 뭐 대동맥이 심하게 뭐 석회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캐뉼레이션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서전 선생님이랑도 상의를 해야 될 거고, 어떤 지시를 또 내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소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복잡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소아 펌프는 진짜 어렵습니다, 솔직히. 소아 펌프,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크게 나누자면, 이 어덜트만 하시던 그 분들이 소아하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소아는 되게 어려워요. 저도 뭐 세종에 다니면서 많이 해보고, 좀 힘들어 하긴 했는데, 이 소아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차트 리뷰는 이렇고, 그러니까 차트 리뷰가 중요해요. 그래서 차트 리뷰, 항상 차트 리뷰 잘하고 환자를 자꾸 파악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그 바이패스 서킷 이제 우리가 셋업 하잖아요. 이 서킷 셋업도 이 바이패스 전 이 점검을 수행하고 이제 결과를 이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 바이패스 체크리스트라던가 이런 거를 다 하고는 있는데, 근데 프리 바이패스 체크리스트를 계속 하다 보면 거기 있는 내용이 다 외워져요, 거의. 내가 프리 바이패스 체크리스트 뒤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좀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펌프를 셋업을 하면서 거기서 계속 내가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하면서, 이거 요거 확인 요거 확인 이렇게 되면은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걔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계속,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서버로 타다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야지 사고가 안 나요, 실제. 그 프리바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제일 먼저 그 항공기 기장 부기장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둘이 계속 그 교차하면서 얘기하면서 체크하는 게 그 프리바이 체크리스트인데, 그런 거를 여기 심팩에서도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바이패스 전에는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뭐 우리가 뭐 되게 술 많은 병원들도 아니고, 그 세종이야 물론 많지만 요즘 많은 병원에서도 하루에 뭐 한 개, 두 개 하기 쉽지 않잖아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케이스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 할 때 그 인원의 그 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파악이 돼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응급 상황에서는, 솔직히 응급 상황에서 다이섹션 이런 거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때는 막 준비를 해서 지금 급한데 뭐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지고 이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이제 일렉티브 수술에서 이거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여기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서 사고 분명히 납니다. 그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데 찾지 못하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렉티브 환자에서 이게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또 체크리스트는 그 좀 추가돼야 돼. 병원 사정에 따라서 추가돼야 될 게 있고 빠져야 될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항상 확인해서 자기 병원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체크리스트를 계속 해가면서 이거를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항상 해서 그 셋업을 할 때 그 체크리스트를 생각을 하면서 셋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들어와서부터 해서 나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캐뉼레이션이 돼서 캐뉼레이션을 하고 라인이 하고 펌프를 스타트 하기 전까지 전체적인 라인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 그러니까 긴장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회로의 셋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데, 이 심폐기는 롤러의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아니면 센트리퓨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그냥 진짜 대박 사고입니다, 이건. 그래서 롤러의 회전에 따라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 튜브잉들이 어떻게 감기는지. 그래서 롤러는 항상 롤러가 보통 한 5개 정도 있는데 뭐 많게는 더 있는 데도 있고 롤러는 다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돌아야 돼요. 뭐 어떤 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어떤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오래돼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쓰는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 방향성은 항상 되게 중요하고 그 롤러도 다 한 방향으로 뭐 시계 방향으로 돌던지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던지 한 방향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항상 방향성이 그 회로 안에 감기는 튜브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셋업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 체크리스트인데 이 항상 이 절차를 따라야 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항상 차트 리뷰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절차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환자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죠, 이제. 뭐 컴퓨터에 입력을 하든 아니면 그 차팅을 하든 이게 EMR로 적는 바로 컴퓨터로 적어서 그 하는 데가 있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그 컴퓨터 막 쓰고 이게 시야가 분산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다 종이로 해가지고 적는데 적어서 그냥 스캔을 내리는데 이제 거기에다 중요한 거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 환자의 주 질병이 뭔지 이런 적는 데다 다 적고 계속 좀 확인할 수 있고 웬만하면 다 외우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다 옥시네이터 홀더도 이게 이 정위치에 잘 위치하고 완전히 잘 그 헐렁하지 않게 조여져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잘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네. 다 셋업을 해놓고 이게 그냥 내 뒤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런 홀더에서 이거 홀더에 옥시네이트 홀더고 뭐 뒤에 또 보여줄 텐데 여러 가지 홀더들이 다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정위치에 잘 위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거 다 조이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움직이고 딱 고정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옥시네이터를 이 장착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장착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 펌프 서킷 우리가 이게 튜빙 팩에 이제 펌프 서킷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어디 꺾여 있는 부분 없는지 이런 걸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라인인데 이게 소독 과정에서도 이게 보면 그 잘못 접혀가지고 그대로 소독이 들어가면 그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 꺾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얘기를 해서 좀 이 소독하는 업체에서도 좀 조심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 보면 이건 실제 이제 다 셋업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건데 돌리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데 루얼락이라던가 이 루얼락이 여기도 있죠. 여기 루얼락 이런 거 이런 게 여기 보면 이게 헐겁게 연결돼 있으면 이거 정말 수술하다 훅 빠져요. 이런 거 다 시큐어하게 다 돼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루얼럭 뭐 이런 것들 다 어? 여기 커넥션도 물론 중요하죠. 이렇게 이게 이 센트리프럴 펌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프랍이라고 하는 그 센서를 여기다 연결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완전히 안 꽂혀 있다던가, 이 여자들이 좀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겨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잘 못 넣거든요, 이게 딱딱해져가, 이게 PVC예요, PVC. 이 PVC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있고 그런데 이 PVC는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얘가 그 여름 되면 되게 좀 이렇게 물렁물렁해지고, 그 겨울 되면 뭐 되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요, 실제. 이게 추운 데 있으면. 이런 것도 그, 이게 두 마디 이상 들어가야 돼, 보통. 근데 보통 한 마디만 껴놓으면은 이제 베인 같은 경우는 빠지면 그냥 뭐 에어펌핑인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 빠지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 실제 어느 병원에서 이쪽에 이 비너스에다가 이거 살짝 꼽아놔가지고, 이거를 확인 못하고 펌프하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푹 빠져가지고,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상한 경험들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런 게 되게 좀 무섭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이거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 아까 전에 루어 커넥션이 타이트해야 되고, 항상. 그 다음에 이 가스라인 커넥트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라인도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가스라인이 연결을 해놨지만, 우리 연결해서 우리가 그 가스 블렌더에서 가스를 준다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준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확인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가스 라인이 어디 릭이 생기지 않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막혀 있지 않은지, 이 라인, 이 전체, 그 블렌더에서 연결되는 전체 라인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쪽에 최종적으로 연결하기 전에 이 가스 블렌더를 틀어서 온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이 귀로 이렇게 들어보던가. 항상 이 루틴을 하는 행동이 내가 이렇게 이게 막아서 이게 눌러보면 칙칙칙칙 소리 나잖아요. 그런 거를 꼭 확인해서 연결하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디가 얘도 막힐 수가 있어요, 필터가. 얘는 어차피 필터니까 막힐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공정상의 문제든. 얘가 막히면 여기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모르고 연결을 해놓을 수 있다고 확인 안 하고. 그럼 이런 데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스 블렌더에서 이렇게 나눠지면, 뭐 2리터, 뭐 3리터 있으면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안에 뭐 까만 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데 라인이 이렇게 obstruction 돼 있으면, 얘가 이 레벨을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아, 어디 막혔구나. 이렇게, 그거 딱 틀자마자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런, 그, 이게 쭉 가만히 뚝 떨어지면 이게 어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앞쪽이.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 블렌더가 잘 작동을 하는지 항상, 우리 프라이밍 과정에서 항상 틀어놓고서 해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우리 그 베이퍼라이저 사용하잖아요. 우리 그 호흡 마취제. 세브플루라이라고 하는 우리가 호흡 마취제 사용하는데, 그게 또 라인이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 하는데 계속 그 가스가 오투가 안 나와요. 라인은 잘 나오긴 하는데, 이 베이퍼라이저가 완전히 탁 밑에 밀착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밀착이 안 되고 이렇게 위에 들려가지고 얘가 반쯤만 꼽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도 이상하다 그래서, 아, 블렌더가 고장이 났나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안 돼서 결국엔 100% 산소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옆에 있던 맛집가 간호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들려 있다고.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딱 내리고 다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베이퍼라이저 그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하다 보면 별 경험 다 해요, 진짜. 그래서 그 되게 그런 거 하면 막 진짜 손발이 다 떨리고, 그런 경험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뭐 퍼지 라인 이런 것들이 잘 열려 있는지. 보면 여기도 이렇게 라인 하나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 여기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게 연결되면 이 퍼지 라인이 닫혀 있거나, 카디오 플레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에어를 빼거나 하려고 퍼지 라인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게 막혀 있거나 그러면 그 압력이 갑자기 많이 받거나 울리고, 이런 퍼지 라인들이 다 오픈이 돼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프라이밍 과정에서. 그다음에 가스를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보면 여기 보여요, 이거? 항상 캡으로 막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다 항상 열어야 되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가스가 나오게 열려 있긴 한데 이런 것들 다 열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막혀 있으면 또 가스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CO2 막 리텐전이 된다던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파워코드 중요하고 이것도 아주 큰 경험이었는데 펌프를 꺼놔가지고 수술하다가 메인 펌프가 또 그때 또 진짜 왜 이런 경험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펌프를 켜도 안 들어와서 리저버는 막 리저버는 이 정도 있었는데 막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막 넘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체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다이섹션이었나 뭐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체온은 좀 어느 정도 저하가 돼 있는 상태여서 시간 여유는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라인 다 잡고 그 뒤에서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도 경험하지 못할 경험이라서 라인 다 자르고 롤러 펌프 돌려가지고 다시 프라이밍 해가지고 이제 수술한 경험도 있는데 그 뒤에 설명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항상 이래서 백업 파워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혁이 왜 손 들었냐? 아, 잘못 눌렀어요. 어, 그래서 이 핸드 크랭크도 되게 중요해요. 그때 센트리퓨갈 펌프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핸드 크랭크가 있으면 껴가지고 천천히 막 그 회전시키면서 플로우 형성해주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해도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디다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애를 먹었어요. 실제 그 핸드 크랭크가 어딨니? 그때 못 그러니까 거기 원래 있었던 데 아니고 딴 데서 와가지고 그 전에 계시던 분이 그거를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가 못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라이트도 좀 필요하죠. 라이트 전기 나갈 수 있으니까 백업 라이트 뒤에 보면 요게 지금 백업 라이트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아니다. 있어요. 저쪽 뒤에 잘 안 보이는데 라이트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옥시네이터에서 환자의 체온을 조절을 하려고 체온을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 커넥션이 잘 되어 있는지 이 커넥션도 알지만 이거 커넥 딱 소리 나야 돼. 안에가 쑥 들어가야 되는 거 알지? 이게 안 들어가고 빠져 이게 완전히 찰컥하고 소리가 안 나거나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압력이 많이 받아가지고 팍 터져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물이 회전이 안 되고 있다던가 그 다음에 중간에 밸브가 있으면 밸브가 열려 있는지 그거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밸브 닫아놓고서 체온 올리는 체온 계속 안 올라가가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있지 말고 체온 떨어져야 되는데 체온 안 떨어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그 중간에 밸브가 있으면 다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카디오 플레이 시스템도 이제 프라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또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이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을 다 이런 다 워밍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옥시네이터 어디 리기 없는지 프라이밍 과정에서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밍 과정에서 그 회로 안에 에어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리기 없는지를 항상 우리가 이제 그 플로우의 순서대로 그 에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타격을 해나가면서 가잖아요. 항상 플로우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어디 리익은 없는지 에어도 물론 확인을 해야 되지만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 펌프에서 또 오클루전이 또 이 롤러 펌프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게 이것도 또 뒤에 설명을 오클루전이 셋이 있으면 좋은데 오클루전 셋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오늘 아마 김영준 선생은 어덜트 롤러 펌프를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오클루전 자체가 오클루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언더 오클루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오클루시브 그냥 이제 적당히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오버 오클루시브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이 언더와 오버는 좀 되게 안 좋아요 실제. 왜냐면 이게 둘 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트리얼 필터도 프라임을 하죠. 우리가 아트리얼 필터 프라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트리얼 필터가 그 필터를 프라이밍 과정에서 이 아트리얼 필터도 막힐 수가 있거든요. 필터기 때문에. 그럼 아트리얼 필터가 이게 그때는 안 막혔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티스룸민 3가 낮아가지고 그거 모르고 그냥 ACT가 낮은데도 펌프 돌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필터들이 막 막혀요. 근데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이따 또 설명을 해줄 거고. 카디오플레지아에서 이제 우리가 약들을 보통, 그 블러드 카디플레지아 같은 경우, 뭐, 카디플레지아 종류가 좀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약을 희석해서 써야 되는 게 뭐, 델리도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블러드 카디플레지아, 뭐, 하이로 이렇게 만들어 쓰기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약이 잘 들어갔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약을 그 넣을 때도 이 정확하게 어떤 루틴을 지켜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이게 요즘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포타슘하고 비본하고 그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게 포타슘인 줄 알고 그거를 이제 카디플레지아 로하이로 만들었는데 그 혈순환이 되고 이제 카디플레지아를 주려고 계속 주는데 심장이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계속 주는데 안 멈춰, 계속. 그래서 뭐 그 포타슘 줬냐? 위에서는 포타슘 맞냐? 들어갔냐? 그런데 들어갔다고. 이게 들어가서 준 거니까 진짜 깠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하도 이상해서 그 빈 깍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포타슘이 없는 거예요. 비본만 잔뜩 있고. 그 물어봤어요. 선생님, 포타슘 넣었냐고. 그랬더니 넣었다고 하는데 그게 색깔이 그 모양이 비슷하니까 포타슘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포타슘 넣어서 다시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서커 벤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펌프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잘 적정한지, 하우징 안에, 그 안에 그 롤러 펌프 안에서 잘 적정하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 이 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이게 만약 방향성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그, 그래서 실제 벤트가 거꾸로 들어가서 벤트 온 했는데 이 심장 안에 에어를 막 밀어 넣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실제 있었더니 나도 직접 봤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직접 봤고 그래서 그거 난리가 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벤트로 한 3, 4분 정도 에어를 밀어줬거든요. 분당 한 300씩, 3, 4, 300씩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에올타가 하얘져요 나중에 에어가 막 들어가면서 그러면 뭐 이제 뭐 난리 나죠 뭐. 벤트에 밸브가 있잖아요. 벤트에 이제 우리가 그 A 밸브 해가지고 그 벤트에 컬랩스가 되지 말라고 벤트라든가 루트 벤트 같은 경우는 컬랩스 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캐비테이션이라고 이걸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그 벤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 에어가 막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지 말라고 펌프 롤러 쪽에 앞쪽에 우리가 이제 벤트를 설치를 하는데 밸브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 형성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심장 안에서. 이건 또 마찬가지 모든 건 칼리브레이트가 되어 있어야죠. 그다음에 스탑콕이라던가 이 닫혀 있는 것들이 이 적정하게 잘 닫혀져 있는지 3A도 닫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냥 막 닫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우리가 약을 프라이밍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다 체크. 하여튼 그 다음에 이따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레벨 디텍터, 버블 디텍터 이거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 지금 사용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이거 되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A라인 빠져가지고 갑자기 볼륨 확 줄어들 때 잠깐만 한두 팔고 있었으면 그냥 그거 회로에 에어 훅 들어가 버리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알람을 울려줬으면 우리가 바로 인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도 펌프를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스트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레벨 센서에서 알람이 그 레벨이 딱 감지가 되면 펌프 플로우를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드레인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게 이런 장치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많죠. 프레셔도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알람을 울리게 하고 아니면 펌프를 서서히 멈추게도 하고 아예 멈출 수 있게 이거 다 안전장치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 뭐 온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옥시젠 아날라이저 칼리브레이트 이거는 지금 없어요. 이거 없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없고 그다음에 이 라인 같은 경우 다 센서 칼리브레이트 다 해야 됩니다. 다 펌프에서도 펌프 다 하고 나중에 그 프레셔 같은 거 다 연결한 다음에 그 장치 내에서 다 칼리브레이션을 다 시행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이 백업 장비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옆에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아, 이거 확인.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만져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 프라이밍 이 과정에서 이제 회로 내 공기 제거가 주 목적이고 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로 내에 리키지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공 장치다 보니까 그, 인공 장치다 보니까 어디 셀 수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항상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패스 후에 이제 바이패스 초기에 펌프를 딱 스타트를 하게 되면 아마 피블레이션 경험한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회로에 있는 수액이 그 차갑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 에올타 쪽으로 그 차가운 그 프라이밍 그 수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피블레이션 오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을 해놓고 그 보통 그 위에서도 스크럽에 라인 올려준 다음에 우리가 그 에어 제거하기 위해서 그 막 털잖아요. 그때 워밍을 계속 좀 해줘야 돼요. 그 수액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아마 경험들 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갑자기 피블레이션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특히나 AR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있죠. AR. 그 에어틱 리거지테이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피블레이션 오면 펌프 스타트하고 벤트가 들어가기 전에 피블레이션이 와버리면 심장이 확 디스텐저인데요. 그래서 특히 되게 좀 위험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할 때 그 피블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그 항상 연결한 다음에 그 수액을 채우는 그 온도를 좀 정상적인 환자 체온과 비슷하게 올려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로내 수액의 순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한지 좀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순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옥시네이터에 그 블러드 인과 블러드 아웃이 있는데 그 센트리퓨갈이든 롤러 펌프든 그걸 거꾸로 연결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걸 순환 방향이 맞는지 그래서 에어를 확인할 때도 물론 연결할 때도 그걸 확인하고 하지만 이 에어를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순차적으로 플로가 지금 이 그 산화기와 그 인공 산화기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게 플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순환에 맞게 항상 꼭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캐뉼레이션 직전까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AB 라인이 바뀌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특히 소화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왜냐하면 회로 자체가 뭐 소화는 제일 작은 게 요즘 가장 그 16분의 3하고 4분의 1일 텐데 이런 거는 차이가 나니까 괜찮은데 이 커넥터가 잘 안 맞으니까 위에서 근데 만약에 뭐 8분의 3이라든가 8분의 3, 4분의 1, 4분의 1 이런 라인들은 거꾸로 이게 반대로 뒤집어서 꼽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되게 이제 심각해져요, 상황이. 환자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꼭 이 사이즈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캐뉼레이션 직전까지 항상 그 스크럽하고 서전하고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건 꼭 이거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라이밍을 하고 우리가 캐뉼레이션 전에 이 헤파린을 주입을 하잖아요. 헤파린 주입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파린의 주입은 보통 그, 그 맛집과를 통해서 주입을 하기도 하고 센트럴 라인으로 그다음에 이게 무심방에 직접 그 주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도 봤고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RA에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센트럴로
마취과를 통한 센트럴 라인 주입을 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센트럴 라인으로 해서 이게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꼭 그 센트럴 라인 준 다음에 플러싱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그 라인에 헤파린이 걸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플러싱 라인을 꼭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스테믹 헤파리네이션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간혹 이게 페리페랄로 주입을 해가지고 뭐 그 정맥 쪽 그 페리페랄 쪽에 주입을 해가지고, 이 펌프 돌리기 전에 이런 그 돌리진 않았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 페리페랄로 주입을 했어요. 주입했는데 이거 정맥 라인으로, 이게 거기가 라인이 빠져 있어서 해파린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 ACT를 했는데 ACT가 안 올라가요, 하나도. 이상하다. 해파린 줬냐 그랬더니 줬대. 그래서 AC를 다시 했어요. 근데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줬어요, 해파린을. 근데 그래도 안 올라가요. 이상해가지고 그 준 라인을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그 끝에가 이게 디스커넥 돼 있어가지고, 다 이제 그 드랩을 해놨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또 그거를 또 확인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냐면 디스커넥 돼가지고 그 피가 계속 그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라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실제. 그래서 이 뭐 페리페랄로 뭐 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그 다음에 ACT가 값이 안 올라가면 뭐가 이상한 걸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펌프 돌릴 수도 있잖아요. 해파린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실제.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꼭 확인을 해서 플러싱도 꼭 하고, 해파린을 꼭 주입하기 전에 웬만한 센트럴 라인을 주건가, 아니면 그 RA에 직접 뭐 이렇게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주든가. 꼭 이제 그 다음에 주입한 다음에는 꼭 활성화 응고 시간을 측정을 해서, 이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값은 480초잖아요. 이 480초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엔티스롬빈 3가 낮거나 이러면, 레벨이 낮으면, 이게 480초가 안 나오고, 뭐 200초대, 뭐 300초대, 여기서 더 이상 해파린을 더 줘도 안 올라가고, 뭐 이런 증상이 그 실제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그냥 계속 했는데도 안 되고 이러면, 이거는 그냥, 이거 펌프를 돌리기가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한 다음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ACT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헤파린이 또 몸에 이게 저항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그 왜 내과에서 헤파린 많이 쓰잖아요. 이 헤파린을 오래 투여받은 경우 이제 저항성이 또 증가가 발생해서, 이 저항성 증가에 의해서 또 그 헤파린을 주입을 해도 이게 잘 안 올라갈 수가 있고, 뭐 이런 엔티스로민 3 결핍으로 인해서도 이 유지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 뭐 해파린 저항성이 증가되어 있으면 뭐 더 많은 해파린을 더 주입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고,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파린으로 관련된 그런 거는 이 실제 많이 경험들 하고 막 그 논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되게 좀 저는 응고되는 것까지도 봤어요, 실제. 그 옥시네이터가 그 리저버가 공기하고 접촉이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해파린이 그 ACT 값이 뚝 떨어지면 거기 바로 응고됩니다, 실제. 그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많은 양의 해파린을 이제 주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또 체외순환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여러 번 했는데도 낮은 ACT 레벨을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에는 뭐 엔티스룸비 3 검사를 세종 같은 경우는 아마 루틴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항상 보고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FFP를 주입을 해서 주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ACT 검사를 또 해서 그 상황을 보고 체외순환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 헤파린 주입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주입이 안 되면 그 잘 모르고 체외순환을 가동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ACT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꼭 다시 재확인하고 해파린을 더 주든가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
그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을 때 꼭 체외순환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 캐뉼레이션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고민할 게 좀 있습니다. 체외순환 이쪽 파트에서. 그 캐뉼라 삭관 과정에서 그 이 삭관의 위치라던가, 그 다음에 캐뉼라의 크기라던가, 이 형태에 따라서 측정되는 이제 압력이 있잖아요. 프레셔. 이 캐뉼라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관이라는 거는 이 프레셔 로스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압력 캐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 손실이 그 적게 발생하는 캐뉼라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압력 손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뭐 다시 하도 여기 많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압력 손실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되는 압력이 높다는 것은 이제 그 압력 손실이 커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원인을 찾아서 어떤 원인이, 캐뉼라에 대한 그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캐뉼라에 대한 특성. 이게 보면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게 플로우고 이게 이제 프레셔 로스인데, 그래프가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아니다, 반대로 그렸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근데 그래프가 완만하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는 프레셔 로스가 적은 캐뉼라인 거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프레셔 로스가 높다는 거잖아요. 이런 형 증상을 보이는 캐뉼라들은 보통 소화 캐뉼라들. 보통 소화 캐뉼라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어덜트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를 뭐 에올트 캐뉼라라고 그러면 이 어느 한 점의 플로우를 계산을 해서 봤을 때 뭐 이게 24프렌치, 뭐 22, 20이면 프레셔 로스가 점점점 20프렌치씩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안에 그 루멘이 작으니까. 들어가는 건 똑같고, 들어가는 플로우는 똑같잖아요. 8분의 3으로. 근데 나오는 그 루멘이 작아지는 거니까. 이런 걸 또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해서 이걸 가지고 캐놀라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압력 손실의 증가는 또 이런 크게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압력이 손실된 만큼 이 캐놀라 전단에서 이 속도가 증가하게 돼요. 이걸 이제 이 jet플로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jet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이 플로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이 jet플로우가 이 혈관 손상도 일으키지만 또 혈액도 손상을 시켜요. 바로 나오는 순간에. 그래서 캐놀라 자체가 작은 캐놀라를 가지고 그 높은 플로우를 주려고 하려고 하면 그 프레셔 로스가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그 혈액이 막 깨지고 막 그 헤마츄리아가 막 생기고 이러는 거 아마 그 많이 할 거예요. 이 젯플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에올타 쪽에 그 플로우를 계속 그 월에다가 그 쏘기 때문에 이게 다이섹션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 프레셔 로스가 너무 높은 캐놀라를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프레셔 로스 자체가 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는 캐놀라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캐놀라 자체의 프레셔 로스가.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 얘기를 해줄 텐데, 이런 것들이 캐놀라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좀 알아야 되는 이런 이론들입니다. 또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도 그렇죠.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도 이 동맥 캐놀라의 반대로 이제 음압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너스 캐놀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음압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 내에서 또 에어가 형성되잖아요. 그 공동화 현상 때문에 캐비테이션도 있지만 이 라인이 막 탁탁 튀는 거 많이 알죠? 비너스 라인 같은 경우 뭐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그걸 채터링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비너스 같은 경우는 보통 RA 안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캐놀라 그 팁이. 근데 이제 드레인 과정에서 네가티브가 너무 심하게 걸리면 그 조직이 그 홀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떨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음압이 걸렸다가 다시 풀리고 이러면서 이게 라인이 탁탁탁 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음압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물론 에어도 형성도 문제가 되지만 이 혈액 손상도 물론 문제가 되고, 또 그 조직을 또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 RA의 조직을. 그러니까 이래서 이 음압이 너무 심하게 형성되는 건 이거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탁탁 튀는 현상, 그 조직이 그 홀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생기는 그걸 채터링 이펙트라고 그러고, 이 채터링 이펙트가 갑자기 과도하게 음압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혈액의 손상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크모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비너스 라인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탁탁 튀는 현상들 많이 볼 텐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RA에 캐놀라가 들어가 있으면서 계속 그 에크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리저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 그냥 바이오 펌프 자체 내에서 그 비너스 라인은 그냥 바로 네가티브가 돼 버립니다. 중간에 리저버가 있으면 리저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별로 없을 텐데, 바로 에크모 같은 경우는 바로 바이오 펌프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때는 순간적으로 네가티브가 심하게 걸려요. 그래서 계속 에어가 유입이 될 수 있고, 에크모 같은 경우 회로가 에어가 유입이 되면 리저버에서 뭐 일반적인 CPB 같은 경우는 리저버에서 공기를 어느 정도 공기가 접촉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에크모 같은 경우는 이 채터링 이펙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에어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뭐 방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크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 장치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블레더라고 그러는데, 얘가 만약에 네가티브가 걸리면 얘가 이렇게 풀어들어요. 그래서 이 채터링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또 플로가 유지가 되면 다시 또 팽창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그래서 안에 먼저 완충작용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고, 외국은 이게 아마 뭐 유튜브 찾아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다 장치가 센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 연결을 하면 뭐 플로우를 줄일 수도 있고, 저절로 플로우를 줄이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실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사용할 수가 없고, 이 캐뉼레이션 과정에서도 이 압력 손실이라든가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될 건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얼마나 했어요? 너무 힘들죠? 정원생 힘들죠? 지영쌤. 네. 안 들려. 지영쌤, 아니, 왜 안 되지? 지영쌤 들려요? 지영쌤 들리죠? 음소거 해제해보세요. 음소거 해제. 지영쌤 들려요? 네. 이 음소거가 해제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되게 얼굴들 보니까 되게 지쳐 보여. 나도 막 계속 얘기만 하니까 막 목이 잠기네. 그래가지고 슬라이드 좀씩 보여줄게요.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많이 아직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다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이거 다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이게 지금 저기에서 한 겁니다. 이 롤러가 이래요. 롤러가. 지영생 이거 봤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봤죠? 네, 저 예, 에세이로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 하면서 만약 하다가 이런 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얘기 좀 할 거고, 아직 할 게 그러니까 저혈압일 때 지금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고혈압일 때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온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온도 환자들, 이런 것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이 레날 펑션을 그 발표하면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심폐기 체연에서. 결론은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퓨로를 준다던가 뭐 이런 거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퍼퓨전 플로우를 증가시키고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소변을 10,000리터를 준다던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리톨 오줌이 잘 나온다고 만리톨을 왜 주냐고 이게 아니고 만리톨은 또 다른 효과가 또 있어요. 뭐 세레브랄 퍼퓨전을 증가를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삼투압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세포 원입 쪽으로 그 혈관 쪽으로 그 수분을 끌어당겨서 뭐 부종을 또 제거해 줄 수 있는 거고 왜냐면 그 만리톨을 사용하게 되면 그 혈관 쪽에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이 간질 쪽에 있는 수분을 땡겨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분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퍼퓨전이 그 키드니에 퍼퓨전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또 이런 거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오줌이 뭐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할 게 있잖아요. 뭐 어디 옵스트럭션 돼 있다거나 어디 뭐 디스커넥트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로스 클램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펌프 쪽에서도 확인할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카디오플레이지아 주입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도 되게 그 조심해야 될 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제일 중요한 건 압력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다 말았어요. 카디오플레이지아까지 만들다 말았는데 아직 다 이거를 좀 할 거고 여기도 다 설명을 해줄 거고 그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테니까 다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들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고생들 많았어요. 2주 뒤에 보도록 합시다. 빨리 이제 나가요.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난 배도 고파 지금 이제. 들어가요. 다들 빨리 나가요 이제. 조심히 가십시오. 어딜 가 집인데.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갑니다.